요즘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이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40년 만에 깨달은 진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기 싫었고,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더 세게, 더 조급하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이던 해 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지붕집, 그리고 엄마와 아빠, 아들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색칠도 삐뚤빼뚤하고 다시 그려와. 1등 해야지.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그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케치북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이 시커먼 얼굴로 새 그림을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림 속 웃음만큼 아이의 마음도 그랬을 텐데 그걸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저희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애랑은 놀지 마. 공부 안 하는 애잖아. 학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PC방 같은 데는 절대 안 돼. 저는 아이의 하루를 계획표로 채워 넣었습니다. 학교, 학원, 숙제, 모든 시간에 엄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사춘기니까 그렇지라며 넘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의 갈등은 거의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면서 성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문제집, 친구 전화가 오면 저는 끊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가끔 크게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할 거야. 엄마 마음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표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대학 전공도 제 뜻대로 정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던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경영학과. 그게 안정적이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뜻대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은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이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그림을 칭찬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우와, 우리 아들 그림 참 예쁘다. 엄마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때 음악 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한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사이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뒤늦게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방문을 닫던 아이의 뒷모습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엄마가 중심인 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늘 늦었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의 옷, 머리, 학원, 친구, 모든 걸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신문을 펼치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 숙제는 봐줘야지. 성적도 확인하고. 남편은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 말은 결국 모든 부담을 제게 떠넘기는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더 완벽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집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성적표, 거실엔 문제집, 아들은 늘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놀이터에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놀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너만 빠질 수 없어. 그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아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응, 친구는 잘 지내? 몰라요.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더 다그쳤죠. 대답 좀 해. 왜 자꾸 피하니? 그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애도 숨 좀 쉬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화내기 전에 미리 눈치를 보는 법,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 그걸 가르친 건 학교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거실 한쪽에서 아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인터뷰가 나오던 방송이었죠. 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딴 건 그만 들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다는 거요. 그 침묵이 그 아이의 마지막 저항이었는데 저는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너 믿어. 그 말 속엔 내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이의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 밖의 모든 걸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 문을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툭 하고 닫히던 그 소리. 그게 엄마, 그만해요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아이로 대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내니까, 학원비는 내가 보태니까, 아직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짐을 정리하던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그날 저녁, 아들이 몰래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또 너무 간섭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중간고사 기간이라며 연락이 없자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밤에는 라면 먹지 마, 속 버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0살. 그래, 이젠 어른이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내가 통제할 때마다 그걸 감싸주는 변명 같은 단어였죠. 아들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해서 저는 또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휴대폰 좀 내려놔. 가족끼리 밥 먹는데 무례하잖아.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내 불안 때문에 그랬던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끼게 된 게, 아니, 어쩌면 아이를 나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잘 산 것 같았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엄마 말 들어. 그 말들이 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아이의 인생을 관리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한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그 속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아이의 성장보다 내 불안을 먼저 본 엄마,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운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더 줄었고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랐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였다는 걸. 아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에 숨어 모든 걸 쥐고 있으려 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걱정돼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예쁘고 단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참 싹싹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 결혼이라니 기쁨보다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구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네. 든든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엔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 음악 잡지 한 권, 그리고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의 공간이었는데 이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그 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니? 몸은 괜찮아? 며느리 반찬은 좀 하니? 하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잠깐 나갔어요. 그래? 언제 들어오니? 금방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것조차 나를 밀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집 오는 거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 먼저 다녀오고요. 그 다음 날 찾아뵐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알았다. 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치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저는 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는 잘하냐?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때도 저는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애가 달라졌네. 며느리가 사이를 틀어놨구나. 그렇게 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화는 줄고 명절 인사도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들은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며? 저번에 지나가다가 둘봤어. 손주 생겼다던데 축하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임신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하면 다 잔소리부터 하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엄마는 내가 여전히 그리워. 하지만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미워했던 거란 걸.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건데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오랜 친구 엄마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돌잔치 했다며? 사진 봤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돌잔치. 언제? 왜 나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엔 아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거의 반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아들 프로필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엔 돌잔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그리고 그들 곁에 며느리 부모님, 친구들, 풍선 장식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와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탓만 하지 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요즘은 효도라는 게 없어.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 잘 봤다. 축하한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나 같은 엄마를 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괜찮은 거야?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하겠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국을 데워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눈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방에 남아있던 교복,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컵,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웃는 얼굴들 속에서 그때의 아들이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그들이 날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참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침묵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웁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켜지 않았고 TV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부엌 창가로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굳어있는 얼굴, 늘 지적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나는 아이를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더 잘 알아. 그 말들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엄마였다고 믿었습니다. 헌신했고 희생했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대로만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세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한 길을 따라오면 믿겠다는 말이었죠. 거울 속에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후회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다. 펜 끝이 번지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나는 늘 화가 난 어른이었을 겁니다. 늘 옳은 척하고 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던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옳음이 아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젊은 날의 나,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알아. 너를 사랑했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그제서야 거울 속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국민학교 때 썼던 학용품 상자 속에서 색이 바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귀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써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 같구나. 글자를 쓰면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어.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단다. 정작 부족했던 건 엄마였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직접 손으로 꿰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괜찮은 척을 했는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닫을 때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편지라도 다 쓰면 좋겠다. 편지를 보내기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주소를 쓰려다 괜히 또 부담을 줄까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어? 편지를 썼어. 보냈어? 아니, 그냥 써봤어.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편지를 조금씩 더 썼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함께 웃던 날, 첫 그림을 들고 오던 아이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한꺼번에 전해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엔가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책상 위 조명을 켜고 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조용히 멀리서 응원할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종이에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잘 있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편지들이 쌓여 한 상자 가득해졌습니다. 언젠가 그 상자를 들고 아들 문 앞에 조용히 둘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아이도 알겠죠. 엄마가 드디어 말보다 진심을 배웠다는 걸. 편지를 쓰고 난 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보냈다기보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말을 조용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작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햇살이 거슬려 바로 커튼을 닫곤 했는데 요즘은 그 빛이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아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조금 따뜻하더라. 건강하자. 아들아.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보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냈어? 응, 답은 왔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바꾸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작게 움직이면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엔 국화를 심었습니다. 꽃을 가꾸는 일은 마치 관계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주면 시들고 너무 외면해도 마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요즘 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함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도 잘 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기다릴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게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완벽한 엄마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날의 저녁,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한 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젠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충분히 빛나게 하니까요. 7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70세 이후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말이 친절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다급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컴퓨터보다 빠르고 뉴스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불안을 찾아냅니다. 그 불안을 파고들어 돈을 빼앗는 게 이 시대의 새로운 범죄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목소리에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섞인다고 말합니다.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이걸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손끝이 떨리는데도 계좌번호를 묻는 상대의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는 실제 은행원조차 그 사기꾼보다 말투가 덜 믿음직스럽다고들 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돈을 잃을까봐, 신용이 망가질까봐,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두려움이 판단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사기의 무서움은 돈을 잃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은행 창구 앞에서도 손이 떨립니다.
아무리 친절한 안내를 들어도 이번엔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노년의 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마음이 더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이들은 생활 습관부터 바꿉니다.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고 계좌는 2개로 나누어 한쪽은 이체 한도를 낮춥니다. 통장 대신 현금을 봉투에 나눠 넣어두고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은 단지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통제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배우는 셈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가. 70세 이후의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마음의 안정장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요즘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은행보다 사람보다 이젠 내 손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심을 노린다지만 노년의 사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자식의 전화가 반가운 나이, 낯선 번호 하나에도 따뜻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나이. 그 틈에 사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의 돈 관리란 금액을 불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사기를 막는 첫걸음이자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결혼입니다. 부모에게 결혼은 축복이자 부담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결혼은 기쁨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행사입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대요. 식장은 작은 데로 하고 밥만 하면 돼요. 자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늘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식장 예약금, 예물, 예단,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작게 한다 해도 들어가는 돈은 크고 하객수가 줄어도 체면은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돈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국 마음이 앞섭니다. 이 돈으로 아들,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지.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통장은 텅 비고 안도의 한숨 대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날 식장 한쪽에서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부모의 얼굴은 환했지만 그 마음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이제 괜찮을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라지만 노년의 1,000만 원은 평생의 노력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결혼은 자녀의 시작이지만 부모에겐 또 다른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식이 끝나면 신혼집 계약, 혼수, 보증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급하게는 안 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괜찮아요, 부모님. 입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요라는 말은 대부분 자녀의 안심을 위한 말이지 부모의 형편을 묻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 돈 괜찮으세요? 묻지 않습니다. 결혼은 축하받는 자리이지 걱정이 드러나선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결혼식이 끝난 저녁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은 부모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고 손에는 신혼여행 떠난 자녀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그 사진 속 밝은 미소를 보며 그래, 잘 보냈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허전합니다. 누구나 자식을 위해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그날 쓴 돈은 남은 생에 영향을 준다. 결혼은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70세 이후의 부모에게는 그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웃음 뒤에 남는 계산서, 그건 세상의 어느 부모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혼은 자녀에게 시작이지만 부모에게는 또 다른 노후의 분기점입니다. 그날의 환한 미소 뒤에는 통장 한 장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시 통장을 덮고 말합니다. 그래도 잘 보냈으니 됐지. 이제 또 버텨야지. 세 번째는 자녀의 이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혼한 아들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5살 된 손주가 있었죠. 엄마, 잠깐만 봐줘. 일이 정리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70세를 넘긴 노인은 시장에서 반찬 배달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남짓.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 손으로 돈을 버는 기쁨이 있었죠. 하지만 손주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가던 일은 그만둬야 했고 하루 세 끼를 손주 입맛에 맞춰 챙겨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표보다 손주가 좋아할 과자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웃음은 예뻤지만 그 웃음 뒤에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그게 한 달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병원비, 옷이 작아지면 새 옷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숨 쉬듯 당연해졌습니다. 아들은 힘든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아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 그녀는 새벽에 잠에서 깨 작은 방에 누운 손주를 봅니다. 손이 작고 숨소리가 고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미어지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허리는 자주 쑤시고 무릎은 계단 한 칸마다 비명을 냅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 붙이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 초등학교만 가도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조금씩 더 팍팍해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손주가 TV를 오래 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손주는 웃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해. 그 말에 모든 근심이 잠시 멎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그 한마디에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멋지게 하자.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손주가 자라면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아들도 다시 새 삶을 살겠죠. 하지만 자신은 그만큼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손주의 웃음이 꺼진 밤, 가끔은 자신이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언제부터 다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저녁마다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비, 간식값. 매일 적어두지만 끝에 늘 같은 문장이 따라옵니다. 괜찮다.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텼다. 노후의 빈곤은 돈이 없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책임이 찾아올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힘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키운다는 건 기쁨과 고통이 한 몸인 일입니다.
아이의 웃음은 위로가 되지만 그 웃음을 지키려면 자신의 노후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손주를 재운 뒤 작은 방 불을 끄고 앉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어. 70세 이후의 삶은 누구나 다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체력과 마음, 그리고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현금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재난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보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던 비가 밤이 되자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몇 분 뒤엔 신발장까지 잠겼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통장, 도장, 현금 봉투까지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세의 노인은 그날 새벽 겨우 손전등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밑에선 진흙물이 흘러내리고 집은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이 눈앞에서 떠내려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에 어디 침수 피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동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위로였지만 마음 한편은 허무했습니다. 그래, 몸은 멀쩡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을 들고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이야. 재난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전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했지만 이제는 현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손에 닿는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노년의 보험은 늘 늦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쳤고 보장 내용은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고 복구비는 턱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중고로 들여왔고 냉장고는 이웃이 쓰던 걸 물려줬습니다. 그래도 다시 밥을 해먹고 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았습니다. 다음번엔 어떻게 하지? 이젠 진짜로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 그 후 그는 현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재난 대비금. 세 번째 봉투엔 절대 손대지 말 것이라 적었습니다. 그 돈은 새로 가전 사는데도 손주의 선물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한 번의 밤을 위해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돈을 그렇게 숨겨?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지. 그날 이후 그는 빗소리가 들리면 먼저 창문을 닫습니다. 하수구를 살피고 전기 코드를 뽑고 가방 속엔 늘 손전등 하나를 넣어둡니다. 이제는 비가 무섭습니다. 비는 단지 자연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난은 언젠가 지나간다. 하지만 그에게 재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집 냄새가 떠오르고 물 위에 떠내려가던 사진들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갑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지금 있는 이 돈으로 다시 한번 버틸 수 있을까? 그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을 힘입니다. 누군가는 예금을 자산이라 부르지만 그에겐 비상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이불을 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는 그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를 남겨줬습니다. 돈의 진짜 의미. 그건 여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젠 통장보다 내 손에 쥔 현금이 더 믿음직하다. 언제 세상이 다시 흔들릴지 모르니까. 5번째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70세를 넘기면 몸이 먼저 변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통증약이 식탁 위에 자리 잡고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하루 2-3번 약을 챙겨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죠.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고 입원이라도 하면 하루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간병인을 부르면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월 200만 원대, 좋은 곳은 4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돈은 대부분 자식이 준다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손주 학원비에 대출까지 떠안은 세대입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오래 책임질 여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병원비만큼은 내 손으로 준비해야지. 그 말 속엔 체념이 아닌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요양비, 약가, 간병비, 한 달, 2달이 지나면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 줄어듭니다. 그렇게 아껴온 통장이 마지막엔 장례를 위한 비용이 됩니다. 평균 장례비는 1천만 원 안팎, 화장장 예약, 납골당 안치비, 음식값, 부의금 정산. 요즘엔 카드도 안 받는 곳이 많고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슬프면서도 고맙습니다. 남겨진 돈이 눈물 닦는 수건이 되는 순간이죠. 어떤 노인은 자신의 장례비를 봉투에 따로 넣어둡니다. 마지막 비용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 누가 보면 섬뜩하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날 때 물건보다 정리된 마음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긴 하더라.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는 노후의 마지막 3가지 파도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이에 무슨 준비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70세는 끝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키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돈, 그게 인생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준비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자식에게는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평온이 됩니다. 노인은 오늘도 조용히 통장을 열어봅니다. 의료비 봉투, 생활비 봉투, 장례비 봉투. 각각의 봉투에는 삶의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살기 위한 돈, 버티기 위한 돈,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위한 돈. 그는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이젠 걱정 없다. 이 돈이면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지.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현금이 꼭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6번째는 숫자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36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럭저럭 사는 삶과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의 경계선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통계 속의 삶은 늘 일정하고 예상 가능한 지출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불규칙하고 더 예민합니다.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병원 한번 다녀와도 생활비의 균형은 바로 흔들립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해마다 달라지고 식료품 가격은 계절마다 변합니다. 오늘은 버틸만 했지만 내일은 불안해지는 게 노후의 일상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240만 원은 살아만 가는 비용입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도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도 갑작스러운 고장 수리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언제나 숫자보다 큽니다.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았는데 다음 달이 걱정이야.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달은 병원비, 한 달은 수도세, 그 다음 달은 손주 생일, 이렇게 돌발 지출이 반복되면 예산은 금세 무너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도 지출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이 아니라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실제 돈 말입니다. 통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잔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사람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언제 빠져나갈까가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노후의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오래 지키는 법입니다. 현금은 그 흐름의 완충제입니다. 연금이 며칠 늦게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겨도 지갑 속 현금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할 여유를 줍니다. 어떤 노인은 말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오래 못 버텨도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덜 떨려. 이 말엔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현금입니다. 통계는 숫자를 말하지만 삶은 그 사이의 빈틈에서 흔들립니다.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손에 잡히는 돈, 현금입니다. 그게 있을 때 사람은 덜 불안하고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약이고 내일을 견디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은행의 숫자는 멀지만 내 손에 있는 현금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평온은 그 가까운 돈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는 준비의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비상금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병원비, 간병비, 재난, 자녀의 일, 집수리나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가능하면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건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수도가 터져도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노후의 진짜 자립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돈은 불어난 자산보다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중요하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 돈이 필요할 때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류 절차, 송금 날짜, 가족 간 상의. 그 사이의 공백이 노년에게는 긴 불안으로 남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보험은 드러났지만 병원비는 당장 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현금이에요. 이 말이 바로 노후의 핵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즉시성,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판단이 차분합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안정시킵니다. 그 한 줄기의 여유가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돈. 그건 노인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자립입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바로 비상금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모아?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인생의 격을 바꿉니다. 3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돈은 불안한 순간을 견디게 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돈은 소비가 아니라 존엄의 도구다. 돈이 있으면 더 오래, 조금 더 편하게,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약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현금은 선택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비상금은 미래의 보험이자 현재의 평온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 필요한 진짜 안정감입니다. 누군가는 비상금을 남는 돈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갈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뜻밖의 병원비에도 자녀의 부탁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버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재산은 시간에 묶이지만 현금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가 곧 존엄이고 그 존엄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70세 이후의 세상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돈의 액수보다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느냐보다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돈이 많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돈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면 됩니다. 현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입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고장난 가전을 바로 고칠 수 있으며 손주 생일에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즉시 쓸 수 있는 여유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하지만 노후의 위기는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몸이 아프고 집이 새고 가족의 일이 터지고 그때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돈에 쫓겨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섭더라. 그 말이 노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돈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삶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던 시기가 아니라 돈을 오래 머물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현금입니다. 예금은 이자를 주지만 현금은 평온을 줍니다. 손에 쥔 지폐 몇 장이 은행 숫자보다 더 따뜻합니다. 왜냐면 그 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내 힘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은 꼭 현금으로 남겨두세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최소한의 무게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날씨에도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돈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안정의 근거가 됩니다. 노년의 평온은 거창한 부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조용히 맞추고 비상금 봉투를 꼭 쥐고 사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더라도 그 평범함을 지켜주는 건 바로 당신 손에 쥔 그 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현금이다.